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 용접 열 영향부 인성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많은 학생들이 그 기말고사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기말고사는 이제 이 강의가 종료되고 나면 바로 기말고사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말고사가 출제가 되면 기말 레포트죠. 그래서 이 일주일의 시간을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이 기말고사, 기말 레포트를 다 풀어서 그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로 이제 기말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말 레포트,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그 출석 현황, 뭐 댓글로 확인이 되었죠. 그 다음에 숙제 제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가 없었기 때문에 기말 레포트가 이제 전체적인 학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말 레포트를 굉장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기말 레포트에서 절대로 그 표절이나 다른 친구의 것을 베끼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똑같은 답안지가 저희가 이제 표절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에 표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 표절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두 학생 또는 뭐 다수의 학생에게, 해당된 학생들에게 모두 시험을 0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같이 시험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뭐 같이 도와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만약에 이 표절 프로그램 돌렸을 때 표절로 판명이 난다면 다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과 협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 양심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쨌든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험에 또는 기말 과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용접 열 영향부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 남은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것들이 이 용접 열 영향부의 뭐 산화물을 집어넣는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산화물을 집어넣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에시큘라 페라이트라고 하는 침상형 페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 산화물 자체는 취성상이기 때문에 산화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되겠고 적정량을 넣어야겠지만, 일단은 연구 결과에서는 이 산화물들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 에시큘라 페라이트라고 하는 이 AF의 그 양이 많아지면서 훨씬 더 인성이 우수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세 조직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산화물의 개수를 세어보면은 산화물들이 이제 우리가 그 산소와 마그네슘의 함량을 높일수록 산화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메탈, 이 모재에서는 산화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충격 인성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산화물들이 파괴 개시점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재, 베이스 메탈에서는 산화물을 많이 넣을수록 충격 인성 값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지만, 용접 열 영향부, 헤즈에서는
산화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에시큘라 페라이트라고 하는 것의 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역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미세조직적으로 훨씬 더 인성이 향상된 조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즈에서는 산화물을 많이 넣을수록 산화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인성이 증가하는 그러한 모제와 해즈에서의 반대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산화물강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미세조직 EBSD를 살펴보면요. EBSD라고 하는 거는 일렉트론 백스캐터드 백스캐터드 디프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백스캐터드잖아요. S가 디프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SEM의 주사전자 현미경에서 백스캐터라는 기능, 즉 이제 원자가 다시 이제 그 안에 들어갔다가 어떠한 다른 것들을 맞고 튀어나오는 그 원자들을 검출을 해서 거기에서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에너지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서 어떠한 원자 또는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 색깔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부분, 이 모든 점에 다 포인트로 점점점 점점점 해서 여기에서 다 읽어내는 것이 바로 EBSD가 되겠습니다. 즉 EBSD를 통하게 되면 여기서 미세 조직을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베이나이틱 BF라고 한 것들,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뭐 이 BF나 GB가 많은 이러한 조직들도 있는 반면 또 이 산화물들이 적절히 잘 들어 이별량이 잘 조절된 경우에는 이 에시큘라 페라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잘 관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화물의 양을 조절해서 미세조직의 분율을 조절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인성, 우리가 원하는 기계적 특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큰 두 가지 개념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만약에 그 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에시큘라 페라이트를 많이 만들긴 하지만 이 파괴 개시점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샤르피 충격 시험이라는 것과 파괴인성 시험이라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샤르피 충격 시험과 파괴인성 시험의 차이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일단 단위부터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시험 조건이 다릅니다. 샤피 충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동적인 환경,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파괴인성 같은 경우는 쿼사이스태틱, 준정적 또는 정적이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하는 실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노치 타입에 있어서도 샤르피 충격 시험 같은 경우는 덜 노치, 무딘 노치라고 해서 그냥 노치 형태를, 이러한 형태의 노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파괴인성은 노치가 아닌 여기에서 나가는 이 크랙을 있어야만 파괴인성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자, 먼저 이 파괴 역학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연성 파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취성 파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연성 파괴라고 하는 것은 파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소재들이 경우가 되겠고, 이 파괴가 일어날 때 먼저 이 주변에서 이 보이드, 공공들이 생성되고 그 보이드들이 성장하고 그 보이드들이 연결되어서 주균열과 연결되어 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연성 파괴라고 합니다. 연성 파괴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러한 이 공공들이 생겨났던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만약 반을 잘랐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런 엠보싱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막 남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부분 우리가 딤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딤플이 관찰되면 연성 파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취성 파괴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완전히 이제 일직선으로 전파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성 변형 영역 내에 산화물 같은 것들이 같이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산화물들이 에서도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즉 실제로 이것이 닿지 않아도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취성 파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파면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해보게 되면요. 먼저 일단은 이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서 이 크랙들이 전파하게 되고, 크랙이 전파하면 여기에서 이런 시어 밴드들이 주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시어 밴드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러한 그 균열이 전파한 부분들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에시큘라 페라이트라고 하는 이 인성이 우수하다고 하는 이 영역에서는 이 균열이 지그재그 형태로 전파되면서 균열이 재빠르게 전파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베이나이틱 페라이트와 같은 다른 이러한 조직에서는 균열이 직선적으로 전파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균열이 전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에시큘라 페라이트, 침상형 페라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균열이 빨리 전파하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미세 조직들의 경우 베이나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직선적으로 전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모식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았는데요. 베이나이트, 그러니까 베이나이틱 베라이트는 그래뉴라 베이나이트와 이런 베이나이트 계열에서는 균열이 한 그레인 내에서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파괴가 전파되는 것이 되겠고요. 하지만 에시큘라 페라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균열들이 이렇게 전파를 할 때 중간중간에 이 꺾이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 침상형 조직이고 그 다음에 매우 미세한 조직이기 때문에 균열이 끝까지 전파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꺾여서 균열 전파가 방해되어 훨씬 더 인성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EBSD 사진에서 이 Q와 Q'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연결을 해 보았을 때, 여기에서 Q에서 Q'까지 이 각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P에서 P'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각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각도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그레인들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각도 차이가 없는 경우는 하나의 그레인인 경우가 되겠고요. 이와 같이 각도 차이가 많은 경우는 여기에 그레인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레인 하나, 그래서 여기에 그레인 하나, 이런 식으로 이 높은 영역, 이렇게 높은 영역이 바로 그레인 바운더리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작은 그레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균열들이 전파가 계속적으로 꺾여 나가면서 인성이 향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샤르피 충격 시험에 있어서 이 거동을 이제 초기, 그 다음에 중기, 말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를 우리가 개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를 우리가 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전단 파괴가 일어나겠죠. 전단에 의한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1단계에서는 개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 샤르피 충격 시험 편의 노치 부분, 즉 시편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렇게 잘라준 거죠. 이렇게 잘라준 거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맨 처음에 이 균열이 생기기 위해서 이니시에이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샤르피 충격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균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노치를 만들어 놓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균열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소요된 에너지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E1, E1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 이니시에이션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단계에서는 전파 단계가 되겠는데요. 전파는 이제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균열이 성장하는 그런 구간이 바로 이 전파 구간이 되겠습니다. 즉 계시는 균열을 만드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한다면 전파에 있어서는 균열을 만들고 나서 그 균열이 성장하는 데 드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에 비해서 전파 에너지는 조금 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파 에너지는 그렇게까지 물론 많은 부분 차지가 크지 않고요. 만약에 취성 파괴다라고 하면 전파는 거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파하는데 힘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취성 파괴면 B나 C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연성 파괴라고 하면 A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데요.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때 이제 그 균열이 이만큼까지 거의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은 부분들이 존재할 겁니다. 남은 부분은 이제 시편으로 봤을 때는 시편의 표면 부분이고 굉장히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단 응력이 걸리게 됩니다. 전단 응력이 걸려서 거기에서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단 응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균열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응력 자체가 이렇게 많이 걸리는 상태는 아니니까 여기서 많이 소성 변형이 많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소성 변형이 많이 발생돼서 여기에서 이 남아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전단에 의해서 발생한 입술과 같은 그렇게 생겼으니까 시어 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 립에 해당되는 부분이 옆면이나 끝부분에 항상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에 의해서 생기는 변형이 많이 된 그러한 부분이 바로 전단 파괴가 된 전단 파면이 일어난 그러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에너지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거의 응력이 거의 많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변형만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거의 이제 굉장히 낮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구분하는 것은 계시와 전파 이 두 가지로 많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와 전파로 구분을 했을 때 이 계시를 이니시에이션, 그 다음에 전파를 프로파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시에이션과 프로파게이션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 그래프로 이 샤르피 충격 흡수 에너지를 나타내 보면 재밌는 사실은 이니시에이션의 이 값은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니시에이션은 이 노치 형상의 노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그 실제 샤르피 충격 흡수 에너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전파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론에서는 이 이니시에이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꼭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본 부분에서는 이 프로파게이션, 계시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들이 연성파면, 즉 상온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더 저온으로 오게 되면 마이너스 20도 정도로 오게 되면요, 여기에서 그 이니시에이션 값 자체가 이 기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우리가 5라고 하는 시편이 가장 산화물을 많이 넣은 시편인데요. 이 산화물을 가장 많이 넣은 시편이 에시큘라 페라이트의 분율도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훨씬 더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높은 샤르피 충격 흡수 에너지를 나타낸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스트루먼티드, 그래서 개장화 샤르피 충격 시험이라고 해서 이 파괴 계시와 전파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괴인성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파괴인성은 이 퍼티그 크랙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는 않게 되겠고요. 두 가지 시편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 컴팩트 텐션이라고 하는 CTC 편과 그 다음 CTC 편은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시편이죠. 이렇게 약간 정사각형은 아닌데 요거랑 비슷하게 여기 이제 구멍 뚫려 있고 여기서 이제 크랙 내는 이런 시편 우리가 컴팩트 텐션이라고 해가지고 CT 타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텐션이니까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당기면은 여기에서 균열이 전파하면서 파괴가 일어나는 시편이 되겠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 SEB라는 타입, SENB라고도 하고요. SEB라고도 하는데 싱글 엣지 노치 밴딩이라고 해서 SEB, SENB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 엣지 이게 이쪽 한쪽 면에서만 노치를 만들어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피로 균열이 있어야겠죠. 밴딩을 해준다. 근데 이거를 밴딩을 할 때는 밴딩이니까 요 부분 세 부분을 잡고 이제 파괴인성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하는 공식들을 가지고 뭐 이 값을 구하게 되면은 파괴인성 값이 나오게 됩니다. 파괴인성 값은 이제 파괴 역학에 따른 값이기 때문에 그 소재의 특성 값이고 따라서 이 값을 구하게 되면 굉장히 절대적인 그런 값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샤르피 충격 시험 시편과 그 다음에 파괴인성 시험 시편의 파면을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샤르피 충격 시험 시편의 파면인데요. 이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이 전단에 의해서 생기는 이 초기의 이니시에이션에서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아까도 뭐 맨 마지막에도 전단 파괴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도 당연히 이 전단 파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단 파면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단 파면이 생기게 되면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시어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어존의 이 width, 이 너비를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존의 너비와 그 다음에 샤르피 충격 시험 편 결과, 샤르피 충격 흡수 에너지와의 결과가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재밌는 거는 샤르피 충격 시험 시편에서는 개시에 해당하는 거는 이 시어존. 왜냐면 시어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변형이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변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상처가 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도 이게 상처 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아픈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이 버티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파괴가 발생하지 않으려고 변형되면서 버티거든요. 소재가 파괴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티는 방법은 바로 변형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변형하면서 버티다 못해 파괴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바로 이 시어존이 끝난 영역에서부터 파괴가 바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어존이 끝난 영역에서부터 파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어떤 경우는 이 취성 파괴가 바로 발생해서 이러한 그 벽계 파면이 바로 관찰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연성 파괴가 발생해서 바로 그러한 이런 딤플들 위주로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 O와 같은 산화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편들이 바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연성 파면들이 잘 관찰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이 에시큘라 페라이트의 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성이 향상된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볼 것은 파괴인성 시험 시편에서의 파면이 되겠습니다. 자, 파괴인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크랙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이거 놓치니까 얼마나 이게 균열 만들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큼이나 버텨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파괴인성 시험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영역만 보이는데 버텨주는, 그래서 이거가 약간 뭔가 늘어난 것 같이 조금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스트레치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괴인성에서는 스트레치 존 위스를 측정을 해주게 되면 이게 파괴인성 값과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치 존을 굉장히 잘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치 존 위스가 요거는 뭐 거의 선으로 되어 있어서 측정이 불가능한 뭐 거의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 산화물이 많이 들어간 경우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죠. 그래서 스트레치 존 위스 두께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재밌는 사실은 이 노치가 있게 되면 시어 존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노치가 있게 되면. 그러니까 샤르피 충격 시험 시편에서는 이 시어 존이 생기는 원인을 바로 이 슬림라인 필드 시오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크랙, 이렇게 노치가 있잖아요. 그죠? 노치가 있는데, 여기서 얘가 벌어지는 거죠. 이 벌어지는 사이에서 균열이 생성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버텨주는 이런 과정이 되겠는데, 버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버틸 수는 없겠죠. 당연히 변형을 해야 됩니다. 변형을 했을 때 생성되는 게 바로 슬립이 발생하는 거죠. 그 슬립이 발생하니까 슬립이 발생한 그런 슬립 라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슬립 라인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변형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슬립 라인들이 많이 생긴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슬립 라인 필드 시오리가 되겠습니다. 슬립 라인이 많이 생긴 영역이 존재한다. 그럼 즉 그 영역을 우리가 무슨 영역이다? 소성 변형 영역이다. 플라스틱 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 변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어 존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이러한 두꺼운 위스를 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슬립 라인 필드 시오리가 되겠고요. 파괴인성 시험에서는 그냥 이제 크랙 팁 오프닝이죠. 자, 예를 들자면 원래 균열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균열이 점점 더 커지는데 이 균열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균열이 뭐 앞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균열 넓이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더 커졌을 때 얼마만큼 더 이 거리가 멀어졌느냐, 더 넓어졌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크랙 팁 오프닝 디스플레이스먼트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벌어지느냐를 보는 게 바로 이 파괴인성에서 중요한 영역이 되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런 벌어지는 이 균열인데 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영역이 바로 이 스트레치 존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치 존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크랙 팁 오프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들이 좀 정리된 것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샤르피 충격 시험을 했을 때 이 에시큘라 페라이트 같은 애들이 여기에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상온과 이제 저온으로 나눴는데요. 상온에서는 이 개장화 샤르피 충격 시험 결과에서 이니시에이션, 프로파게이션,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토탈 값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이 막대 그래프로 봤던 결과와 똑같이, 물론 그 결과를 똑같은 결과죠 이게 결과와 같이. 그래서 이니시에이션은 사실 거의 뭐 크게 변하지 않은 비슷한 값이고 프로파게이션도 뭐 어떤 25 이상만 되면 어느 스레숄드만 넘으면 에시큘라 페라이트 분율이 어느 정도만 되면 다 뭐 괜찮은 뭐 고만고만한 뭐 충분히 우수한 그런 인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온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저온으로 오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온으로 왔을 때는 이 X축에 우리가 에시큘라 페라이트의 분율을 두었는데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니시에이션과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션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니시에이션이 에시큘라 페라이트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씩 살짝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정한 순간이 되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브리틀의 영역에서 최고점이 되면은 거기서 덕타일 구간으로 넘어가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프로파게이션이 제일 중요하죠. 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리트란 영역에 있을 때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히려 여기서 거의 없다가 거의 아예 없죠, 그죠? 거의 뭐 엄청나게 적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게 그 프로파게이션 아예 없는 거죠. 게다가 프로파게이션 아예 없다가 프로파게이션은 아예 생겨버린 거예요. 없다가 생겨버린 거예요. 즉, 이 이니시에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조금씩 증가하다가 나중에 이 브리틀에서 최대값이 뭐 덕타일에서 최대값이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여기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근데 이 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넘어가게 되면 아예 없던 것이 생기는, 0에서 그 다음에 어떤 값이 생기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없던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토탈 값으로 가게 되면은 이 이니시에이션에서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션 다 더하게 되면 토탈 값으로 했을 때 훨씬 증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 이 에시큘라 페라이트 분율과 그 다음에 샤르피 충격 흡수 에너지가 서로 비례하는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겠죠.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어존 위스랑 그 샤피 충격 인성 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그냥 무턱대고 이제 값을 비교하면 안 되겠고, 여기서도 이 이니시에이션 값이랑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이 시어존이라는 게 생기는 게 바로 이 이니시에이션 값이랑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니시에이션이 있으니까 이 시어존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시어존 값이랑 비교를 해서 보면 좋은데요. 요 값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샤르피 이니시에이션이랑 시어존 위스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비례하는 이런 관계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비례한다. 그래서 잘 들어맞는다. 그래서 이니시에이션이랑 시어존 위스랑 거의 비례하는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관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과학적인 추론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자면 이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 판매량이 많아진다라든가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판단했을 때 이 상관관계,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선형적 상관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들을 가질 때는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에시큘라 페라이트 분율이랑 그 다음에 시어존 위스, 이것도 또 비교를 해보게 되니까 두 개도 서로 간에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잘 봤을 때, 우리가 이 에시큘라 페라이트 분율을 증가시키면 시어존의 위스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샤피 이니시에이션 에너지와 시어존 위스 자체도 서로가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이 에시큘라 페라이트 분율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산화물의 양이 증가해서 에시큘라 페라이트 분율이 증가하면 이 소재 인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걸 파괴인성이랑도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요. 파괴인성도 에시큘라 페라이트 분율이 증가하면 파괴인성 값 증가하죠. 또한 여기서도 스트레치 존 위스도 증가하는 그러한 관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시큘라 페라이트의 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파괴인성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크리티컬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샤르피 충격 급수 에너지와 그 다음에 파괴인성 시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 두 개를 X축, Y축에 놨을 때 이 상온에서는 그냥 둘 다 덕타일 모드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크게 보아서 마이너스 20도씨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 취성에서 아니면 연성으로 이러한 천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그래프가 이 토탈 값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 뭐 완전하게 뭐 일직선인 관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비례하는 그런 관계는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계들이 대략적인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샤르피 충격 흡수 에너지 값과 그 다음에 파괴인성 값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었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시험 자체가 실제로는 굉장히 이게 다른 실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 자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산화물이 파괴 개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산화물들을 많이 넣을수록 이 에시클라 페라이트의 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율이 아직도 뭐 이 상황으로 갔을 때도 뭐 7, 80%, 90% 가는 게 아니니까 아직도 충분히 더 증가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물을 제어를 해서 에시클라 페라이트 분율을 높이고 용접 열 영향부의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결과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뭐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앞쪽에 다시 볼까요? 그래서 컨셉을 다시 보시면 어쨌든 이 컨셉이죠. 예. 이 컨셉이죠. 그래서 이 산화물을 제어를 해서 여기에서 에시큐라 페라이트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파괴인성도 오히려 향상시키는 그런 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즈, 용접 열영향부의 인성을 향상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많이 연구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앞으로 제출될 그 기말 과제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보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학기 초에 배웠던 내용인데, 이 적층제조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기말 레포트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이게 대충 적층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뭐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게 더하기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 평가 방법들, 그 다음에 제조 방법들은 총 이제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7가지 중에서 금속은 이제 4가지 방법 쓰는데, 뭐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PBF, DED, 바인더 제팅 이 3가지가 제일 유명한 것이고요. 그 PBF 중에서도 SLM, EBM 뭐 이런 게 있죠. SLM은 Selective Laser Melting, 레이저 써가지고, PBF는 이제 파우더 베드 깔아가지고 이제 해서 하는 거고요. SLM. 그 다음에 SLM 레이저 쓰는 거죠. EBM은 전자빔 쓰는 거. 그럼 DED는 이 파우더랑 그 다음 이 레이저랑 같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쏴주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이런 스캔 스트래티지, 어떤 그 스캔 전략, 뭐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에너지나 스캔 스피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것들은 이 각각의 공정에 따라서 이 티크니스나 뭐 빔 다이아미터랑 좀 다르다라는 거고, 구조도 우리가 이제 뭐 스캐폴드 구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 수 있고, 파우더도 파우더의 뭐 디스트리뷰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우더 자체의 어떤 특성들도 훨씬 더 둥글둥글한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로시티 이거 중요한 거죠. 계속 머리가 이상해서
포로시티가 중요한 거죠. 이 포로시티는 일단은 가스포어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고 퓨전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도 있지만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레고 퓨전은 용융 잘 안 돼서 가스포어는 원래 이제 조그만 거 남는 것들이죠. 가스 트랩 돼가지고. 그래서 포로시티 이런 것도 뭐 관찰되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 파면에서 관찰되겠죠. 그다음 여러 가지 스캔 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다음에 DED나 이런 데서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거. 최근에 뭐 아일랜드 스캔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캔하는 방법에 있어서 멜트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중요한 것들이 뭐 해치 스페이스, 그다음에 오버랩 뭐 이런 거 중요하고 멜트풀 위스 뎁스, 레이어 시퀀스 이런 거 중요한 거죠. 발생할 수 있는 게 뭐 크래킹, 뭐 떨어진 딜라미네이션 이런 거 발생할 수 있고 오버행 이런 거 발생할 수 있고요.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서포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포터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그래서 모양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쌓고 싶은 방향대로 쌓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열 방출도 빠르게 해주는 그게 바로 서포터의 역할이 되겠고요. 또 나쁘게 만들면 뭐 스웰링이나 볼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험핑, 그 용접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남는 것처럼 이렇게 남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잔류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열적인 잔류력이 남아가지고 시편이 이렇게 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캔 스피드 중요하거든요. 너무 빨리 하면은 아예 이제 용량이 잘 안 될 테고 너무 천천히 하면은 또 이제 그 멜트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적절한 스캔 스피드가 중요한데 그래도 그런 것 중에서는 좀 빠른 쪽에 있으면 생산성은 훨씬 더 높겠죠.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을 그 과제에 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3D 프린팅 했을 때 이런 방향성 응고가 생기는 이유, 원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레포트를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레포트에 또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그 후처리 과정, 힙이라던가 뭐 그 다음에 뭐 전류 처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레포트를 쓰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방향성 응고가 일어나는 이유, 이런 것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말 레포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방향성 응고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사실 여기 논문들도 나와 있고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다 검색하면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가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해서 나타내야지, 그대로 만약에 나타냈을 경우에 거기에서 이제 그 레퍼런스를 그리고 그대로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대로 쓰면 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지금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꼭 다루셔야 되겠고,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다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향성 응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7,000개 알루미늄. 이게 나온 게 네이처에 나온 게 2017년이니까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시편의 뭐 이방성 이런 것들도 있겠고, 여기서 똑같이 뭐 이제 다른 특성들인 거죠. 그다음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이 여러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데이터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이 3D 프린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잖아요. 공정 변수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 나타낼 수 있는 기계적 성질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것에 대한 관계를 좀 규명해보는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기말 레포트에 낼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3D 프린팅 쪽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고를 알아야만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적층 제조를 잘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 챕터를 잘 조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응고에서 배웠던 이러한 여러 키네틱스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 3D 프린팅을 하면은 방향성 응고가 발생하는가를 잘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여러 키네틱스, 여기에 있는 여러 과정들, 뭐 플라나니, 셀루나니, 이런 것들 다 활용해서 뭐 덴드리티, 여러분들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말 레포트를 잘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혼합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처리 부분은 뭐 일단은 공부를 하시고 뭐 따로 레포트는 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요 뒤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특허를 해서 레포트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괜찮고요. 탕구 및 앞탕 방안. 자, 이게 전통적인 이 방법이죠. 우리가 주조를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주조를 하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과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런 3D 프린팅에서의 방법들을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탕을 만들고 설계하는 이 과정 중에서 어떠한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게 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랑 좀 비교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기말 레포트에 낼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위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주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간단하죠. 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조 방안을 제시를 해도 좋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제품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을 활용하겠다, 왜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접으로 넘어오죠. 다양한 용접의 다양한 방법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주조하는 것도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였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떤 형태,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 근데 용접이 필요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의 용접을 해서 내가 이 제품의 뭐 퀄리티를 향상시키겠다, 아니면 개발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말 레포트에 나갈 거고요. Solidification and Diffusion.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이 기초적인 정보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점수를 잘 드리려면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배운 내용들이 좀 이게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여기에서 뭐 특수주조에서 뭐 여기 있는 거 해서 만약에 나는 뭐 CO2 주용법 할 겁니다. 뭐 이거는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당연히 점수가 잘 나가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그냥 구글링 해서 그대로 끌고 붙여도 그게 다 이 표적 프로그램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0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는 많이 하시되 그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 문헌을 달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서로 연계가 되도록 쓰시면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에서 배웠던 뭐 이런 응고 과정이라던가 뭐 용접에 있어서도 용접에 따라서 뭐 미세 조직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뭐 이야기했었고, 뭐 디퓨전 키네틱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뭐 디퓨전 메커니즘도 문제를 뭐 하나 낼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일단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계산 문제라서 너무 계산 문제를 내면은 뭐 답이 비슷할 수도 있어서
계산 문제 하나 정도 내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일단 뭐 그런 정도 오픈해 놓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 이런 거 중요한 거죠. 미세 조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G over R 레이시오 뭐 이런 거 계속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이 용접 연령형부 인성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이제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그리고 계속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이 산화물 강, 그 다음에 HQ가 페라이트 뭐 이런 역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서술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보시게 되면 충분히 기말 레포트를 잘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말 레포트를 드릴 거고요. 또 뭐 이번 이 주조공학 및 용접공학은 이제 뭐 다양한 내용들을 뭐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뭐 여러분에게 좀 제일 키가 되는 내용이라면 사실은 뭐 이 응고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키네틱스에 대한 부분들, 이 응고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소화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단순히 뭐 그림만 그려서는 안 되겠죠. 내용들을 잘 레포트에 잘 녹아낼 수 있도록 뭐 이 미세조직 형성 과정 뭐 이런 것들 용접이랑 주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한 학기 동안 이제 고생이 되게 많으셨고요. 그 주조 및 이 주조공학 및 용접공학이 원래는 두 개의 과목이었는데 하나의 과목으로 이제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적층 제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고 또 뭐 그 전에 기존에 있던 그 주조공학이나 용접공학적인 부분들을 좀 또 삭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이 현대 산업의 구조에 맞게 재편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조 용접을 잘 배우고 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적층 제조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좀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 비대면 강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좀 적응이 잘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장점은 시험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동안 원래는 뭐 잘 모르는 부분들을 강의에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이 동영상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또 계속 더 공부를 자세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이 레포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게 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잘한 사람 못한 사람 구분이 잘 되나요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사고의 깊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최근에 그래도 이제 금속 산업 이쪽이 많이 또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항공 쪽으로도 많은 시장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 현대 자동차가 우버랑 MOU를 체결해서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용 그런 PAV 개인용 항공기 드론 이런 부분들도 상용화 되려고 이제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그 조선 3사 뭐 현대 뭐 그다음 삼성 뭐 대우 여기서도 이 카타르의 뭐 대형 규모의 또 선박을 또 수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여러분 뭐 지금은 약간 좀 그 경기가 안 좋고 취업도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길들이 열려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도 굉장히 또 유능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고 가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또 뭐 연구 참여도 하고 뭐 그러면은 또 배우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뭐 잘 이렇게 설계를 해 나가시면 앞으로 조금 더 유망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기말고사 잘 치시고 또 이제 다음 학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